예,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정책실의 정책총괄팀장 맡고 있는 김강원이라고 합니다. 예, 탄소 중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및 수요 관리 방안이란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신기후 체제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저희가 파리 협약이라고 전 세계가 약속한 그런 국제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작년인 21년부터 적용이 됐었는데요. 목표 자체는 개량적인 목표를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씨 이내로 묶어보자. 가능하면 1.5도씨 이내로 묶어보자라는 목표하에 과거에는 저희가 교토 프로토콜 체제에서는 38개국 정도,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았었고요. 일부 선진국 중심으로만 그런 부여받던 의무 감축을 전 세계가 같이 함께 나눠보자라는 취지하에 좀 글로벌 약속을 하게 됐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약 37%의 의무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37%를 이행한 방법론으로는 국내에서 한 25.7%를 줄이고 해외에서 배출권 거래제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11%를 줄이겠다라고 당시에는 목표를 수립했는데요.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37%라는 목표는 변함이 없지만 다만 국내에서의 그런 노력을 더 강화하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80% 이상 되는 32.5%를 국내에서 줄이겠다라고 정부 목표를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아까도 차관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작년에 좀 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2030년까지 18년 대비 한 40%의 감축 목표를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타이트한 수치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좀 산업화도 많이 마무리됐고 경제 구조도 좀 에너지 저소비용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패턴을 봤을 때 해외 주요국 같은 경우에 한 2% 정도 연평균 내외를 줄인다고 봤을 때 저희는 한 4% 가까이 줄여야 되는 아주 큰 지금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서 저희 에너지 분야에 대한 좀 역할과 책임도 많이 강화를 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저희가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하는 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부분 아니지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제 에너지 기구 이런 데서는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를 절대량을 좀 줄이자. 사용 자체를 에너지 효율이랄지 다양한 수요 관리 수단을 활용해 가지고 일단 에너지를 줄이고, 그리고 사용하는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 중심의 이렇게 좀 청정 에너지원을 사용하자라는 그런 기술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좀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 자체 또는 자신감 이런 게 있었던 거 보면요. 저희가 최근 한 10년간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의 기술에 따른 에너지 효율과 그리고 비용 측면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용 자체는 거의 20분의 1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율 자체는 연평균 한 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오른다라는 거는 저희가 태양 같은 경우에 효율을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그런 비율을 말하는데, 효율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필요한 부지가, 즉 우리나라 같이 좀 국토 면적이 넓지 않은 나라에서는 효율 개발을 통해 가지고 동일 면적에서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개발에 좀 많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경하에 전 세계가 그럼 재생에너지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냐라는 지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조금 아직은 생소하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은 푸른색 그래프가 당해년도에 설치된 전 세계 발전 설비 총량 중에서 재생 에너지를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실제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절반 이상이 재생에너지 건설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작년 같은 20년 같은 경우는 80% 가까이 이미 설치되고 있는, 그렇게 먼 기술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술 개발이 되고 경제성을 확보해 가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노르웨이 국부펀드
얘기하셨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라고 합니다. 약 1,000조 원 넘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재정이 작년에 뭐 올해 600조 조금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재정보다 거의 뭐 1.78배 되는 규모로 굴리는 돈인데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정도 하다 보니까 투자 방향을 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2016년부터 노르웨이 의회에서 이 펀드를 가지고 더 이상 화석이라든가 이런 기존 에너지원을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게 이 조성된 재원 자체가 북해 유전 기름 팔아서 조성된 이런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투자하지 않겠다. 앞으로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에 한 1,000억 원, 1,500억 정도 론을 해준 상태가 있었는데요. 투자를 앞으로만 하지 않고 즉각 회수를 해 갑니다. 해 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강화하면서 기존 화력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좀 아주 이렇게 훌륭한 조건을 가진 펀드나 금융권에 투자를 받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런 금융권뿐만 아니라 뭐 보험이랄지 이런 게 저희는 더 이상 이제 에너지 파트에서는 화석 에너지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민간에서도 좀 많은 압력을 좀 갖고 있는데요. 제일 뭐 익숙한 프로그램 아리백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아리백 프로그램이 어떤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뭐 막상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목표 기간은 2050년까지입니다. 2050년까지 100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 허들은 있습니다. 30년에 60% 그리고 40년에 90%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참여 기업 수 같은 경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최초로 SK그룹에서 선언했고요. 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별로 보더라도 매년 한 번도 꺾이는 사례 없이 우상향에서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그 고객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재밌는 말씀드리면은 저희 버드와이저 맥주 보시면은 아리백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드와이저 맥주는 이미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고 있는 거죠. 저희들 요새 뭐 소비할 때 가치 소비 이런 말 많이 쓰시는데 고객분들 소비자분들이 이제 더 이상 환경을 도외시하는 기업이랄지 이런 데 제품은 활용하지 않는 즉 이제 민간에서 소비단에서의 이런 환경에 대한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단편적으로 보실 수 있는 사례 같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우리나라 정부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원자력, 화력 그전에 해왔는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운영을 해보자라고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2020년 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가지고 34년 목표 기간까지 한 26%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그중에 22%는 태양광, 풍력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순수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계획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요. 물론 전격 용량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저희가 5번의 신재생 기본계획과 9번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목표 연도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최대 전원으로 등극한 적이 없었는데 이 계획에서는 불과 한 12, 13년만 지나면 발전 설비 전격 용량 기준이긴 하지만 이제 원자력 석탄 이런 걸 제치고 계획 기간 동안 우리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면은 최대 에너지원이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라고 발표한 최초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좀 배경에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개발 단가 같은 경제성을 점점 확보해 가고 있고 특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중에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저희가 2017년 12월에 발표돼서 4년간 작년 말까지 통계를 각 부분별로 뽑아봤습니다. 태양광, 풍력 이렇게 해가지고 4년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고요. 그중에서 95% 이상을 이미 태양광과 풍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실적, 태양광 작년 실적이 한 4.4기가와트 정도면은 전 세계가 1년에 한 120기가와트 정도 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한 6위에서 7위권
당해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이미 돼 있고, 그 반면에 풍력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풍력에서 좀 부진한 부분을 태양광이 목표 대비 뭐 200% 이상 초과 달성해 주면서 전체 국가 목표는 매년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수요 관리를 통한 총량을 줄이는 작업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거를 에너지용 합리화 기본 계획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목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국가 단위의 에너지 효율을 한 13%를 개선을 해보자. 그리고 소비 자체도 에너지 효율 기자재를 통해 가지고 감축하자라는 목표를 수립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만큼 많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지는 않았지만 목표 대비해 가지고 조금 더 빨리 효율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단기간 저희가 뭐 에너지용 합리화 계획, 그다음에 신재생 계획 이런 것도 했지만 먼 미래에 대한 것도 작년에 저희가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좀 뭐 거의 30년 가까이 남았지만 좀 미래 모습을 전망한 바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저희가 전환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8년 기준으로 약 한 7억 톤 정도 저희가 CO2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억 7천 톤이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준비하고 목표를 달성해 가느냐에 따라 그게 탄소 중립을 2050년에 달성할 수 있는 좀 아주 중요한 팩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고 재정 운용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요. 뭐 제가 이제 뭐 실무기관에서 저희가 에너지 뭐 저희가 준정부 기관입니다. 정부 정책을 위탁 집행하는 좀 저희가 실무기관 입장에서 재정 투자 방향을 좀 생각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더 이상 재생에너지는 보조적인 에너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력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했고요. 그에 따른 좀 체계화된 재정 지원 체계가 구축되면 어떨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산업 육성을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뭐 집에 태양광을 짓는데 뭐 그런 보조금을 지원한다, 융자를 지원한다 이런 방식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다양하게 산업 관점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H모 기업이라고 그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뭐 전 세계 탑 5 안에 드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독일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기업입니다. 처음부터 뭐 R&D부터 차근차근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력 에너지원이라면 과감히 뭐 M&A 자금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안보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석유, 가스 뭐 90일 이상 비축을 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시대가 되면은 석유가스는 비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 와중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공급을 뭐 중단된다고 하면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재생에너지에 관련돼서 뭐 저희가 정말 태양광 모듈을 비축을 해야 되는 건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좀 안보 관점에서도 좀 재생에너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개통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저희가 뭐 대규모로 발전소를 짓다 보니까 발전소 건설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제 아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산재해가지고 짓게 됩니다. 그럼 산재도 짓는 거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그 발전 사업자한테 부과한다기보다는 기관망, 정부에서 그러니까 아주 뭐 굵직한 망이랄지 이런 거는 투자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 접속 설비 이런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사업자한테 배분하기가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설비인데요.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공동 활용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변화된 모습에 대한 좀 지원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 측에서도 좀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아리백 같은 경우는 수요 측에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하는 측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서 직접 자체 조달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지금까지는 뭐 저희가 정부에서 발전 사업을 공급 측의 뭐 저리로 융자를 아주 훌륭한 조건에 해주셨는데 이 수요 측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좀 지원 체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 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급 측은 단순히 비용만 따져가지고 그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수요 측은 자기들 비용도 있지만 수요 측에 짓게 되면 추가 가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전선로를 건설을 유발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기사도 많이 나오지만 그 선로 건설 과정에서도 주민 갈등이랄지 이렇게 좀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요. 직접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자기가 쓰는 거 자기가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런 가치를 조금 더 인정해 주셔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수요 측에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수요 절감 효율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이 강화돼야 된다 봅니다. 그동안 정부 3020 지원 대책하면서 재생에너지 분야는 충분히 지원을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주셔서 하고 있지만 효율 쪽에서도 좀 지원이 이제 수반되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급 의무화 제도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지원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올해 저희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올해부터는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도 그 법제화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사, 가스공사랄지 지역난방공사 이런 공급사들한테도 단순히 공급만 하지 말고 효율적인 공급을 하라는 그런 EERS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저희 아까 말씀드린 RPS 제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는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올려주셔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이제 구조를 만들어주셨는데 이렇게 EERS 효율에 관련해서도 발생하는 비용을 좀 회수하는 구조도 꼭 재정 차원도 있지만 이렇게 요금 정책이랄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저희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이라고 요금고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또 오르는데요. 킬로와트아워당 지금 7.3원, 그중에서 RPS, 그러니까 신재생 비용이 한 5.9원 부여가 되는데 아마 EERS도 이렇게 요금 회수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기후환경 요금에 서차지 해가지고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또 저희 기재부에서 녹색 보증 사업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기술 보증 기금, 신용 보증 기금하고 같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증료 인하랄지 보증 비율 상향 조정 이런 걸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효율 분야도 이렇게 보증 사업 만들어 주시면은 투자에 대해서 좀 비용도 효과적이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부분 간 결합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에너지에 대해서 열, 전기 이렇게 다양하게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전기하고 수송 분야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경유차 타고 계신 분들 경유 기름 안에 지금 바이오 디젤이 2016년부터 혼합돼서 팔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전기와 수송, 열 이렇게 구별 없이 어차피 재생에너지라고 하면은 서로 인정을 해준다는 방식 이런 좀 커플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생에너지의 또 유형별로의 그런 커플링도 중요하지만 수요 자원하고의 커플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 위해서는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50년 잠재량, 탄소 관축 잠재량 봤을 때 재생에너지 다음에 효율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미 세계는 이렇게 효율 자원과 재생에너지와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RE100 프로그램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요. 그 뒤에 이게 EP100 그리고 EV100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EP100은 에너지 프로덕티비티, 그러니까 에너지 그런 생산성을 향상하는 거를 약속하는 거. 그다음에 EV100은 어떤 기업이 우리 회사는 100% 전기차만 쓰겠다라는 걸로 서로 효율 자원하고 결합이 되는 거 봤을 때 저희도 좀 재정 운영 방향을 이렇게 탄소 중립이랑 큰 목표하에 재생에너지와 수요 관리 같이 좀 사업도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지금부터는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세션의 토론 사회는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허경선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좋은 발표해 주신 김강원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 김지호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같은 팀 심성희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정구영 에너지 신사업연구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탄소 중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및 수요 관리 방안 관련해서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특히 에너지 전기 분야 이제 전문가들 모시고 관련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지호 연구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의 김지효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렇게 에너지 분야의 재정 투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하고 싶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탄소 중립 글로벌 트렌드가 강화되고 또 작년도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NDC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에너지 공급과 또 에너지 효율 향상의 그런 패러다임이 전부 다 바뀌는 변화가 앞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는데요. 에너지 공급 및 수요 관리 목표의 전면적인 재설정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분야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목표들은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계에서 설정을 했었고 그 에너지 기본계획의 가장 최신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2019년 6월 달에 설정이 됐었는데요. 이후에 탄소 중립 선언이 이루어지고 2030 NDC 상향이 되면서 우리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했던 목표들을 새롭게 좀 업데이트해야 되는 상황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우리가 3020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맞추겠다고 하는 그 3020 비전 또한 2030 NDC의 상향에 따라서 사실 상당 부분 수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30 NDC 10월 달에 상향안을 발표할 때 재생에너지 3030 즉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에너지의 공급과 또 에너지의 수요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까 김강원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이제 글로벌적으로 통합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에너지 수요를 효율 향상을 통해 줄이고 이 줄어든 에너지 수요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동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좀 많은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량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또한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했던 방향들을 조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도 지금까지보다 상당히 높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또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왔던 추세보다 한층 더 강화된 추세. 그래서 작년도 산업부에서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에 발표한 에너지 탄소 중립 혁신 전략에 설정된 목표에 따르면 20년부터 30년까지는 연평균 약 2.9% 그리고 30년부터 50%까지는 연평균 0.8% 정도에 해당하는 효율 향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의 재정 투자에도 새로운 바람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소 중립 달성에 얼마만큼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발효된 탄소 중립 기본법에 따라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기본 계획 안에 탄소 중립의 비용과 재원 조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지금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국제기구나 주요국에서는 이미 탄소 중립을 소유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될 것인지, 비용이라기보다는 투자비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겠습니다만은 공공과 민간 부분의 투자가 다 합쳐서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를 이미 추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국제기구는 에너지 분야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비를 이미 글로벌 투자비를 다음과 같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는 기구에서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조 달러, 그리고 31년부터 50년까지 연평균 4.5조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 추정을 했고요. 재생에너지 분야에 권위 있는 이레나라는 국제기구에서는 21년부터 50년 동안, 30년 동안 총 131조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주요국을 중심으로도 탄소 중립 투자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는 단계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국토 전체의 탄소 중립을 위해 1.4조 파운드의 앞으로 50년까지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망을 총리가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주요 기관별로도 이런 일본이나 미국, 독일의 탄소 중립 투자비를 추정을 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규모나 또 그 탄소 중립 투자비를 설정한 범위에 따라서 규모가 상당히 다르기도 하고 국가별 맥락에 따라서 투자비의 규모는 굉장히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투자비 추정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앞으로 막대한 공공과 민간의 투자가 소요되는 사업이고 그렇게 투자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과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앞두고 있을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투자를 최적으로 기획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의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이 투자가 어떻게 경제 전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막대하게 늘어나는 투자비에서 재정 투자, 특히 공공부문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제 팀장님께서 전 세계적인 ESG 동향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ESG가 결국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좀 트렌드에 맞춰서 탄소 중립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 혁신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주요국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아리백, 이피백, 이비백처럼 탄소 중립 투자나 탄소 중립 이행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 투자의 금융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탄소 중립 경영 활동의 정보 공개를 위한 공식 체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런 탄소 중립이 에너지 분야, 특히 전력 공급 분야에 많은 비용 향상을 수반할 것이라고 비용 확대를 수반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과연 국민들이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 투자는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는 완충지대로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나 전기요금 인상 그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재정 투자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될 경우는 재정 투자가 좋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사용자 내지는 오염자가 부담하는 원칙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관점을 갖고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 기능 해본뿐만 아니라 이런 신호 기능을 활용해서 탄소 중립 시대에 요구되는 수요의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 시대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단어가 섹터 커플링인데요. 이 섹터 커플링이라는 것은 그동안 에너지 시스템이 석유, 가스, 전기 등 원별로 분절됐었고 공급과 수요가 서로 일방향의 흐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재생에너지 등장에 따라서 이러한 경계들이 허물어지고 원간 구분이 허물어지고 공급과 수요 간의 구분이 허물어진 형상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 위해서 에너지 시스템이 진화할 것이라는 것이 일련의 글로벌 트렌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투자도 기존의 원별로 칸막이 쳐진 재정 투자보다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토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지호 연구원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시간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원래는 인당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좀 지연이 있어서 지금 인당 7분에서 8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심성희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의 심성희라고 합니다. 앞서 김광원 팀장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그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의
이 분야에서 추진되어야 될 정책 목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현황, 그리고 외국의 사례, 그리고 이제 그 재정 투입의 관점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뭐 많이들 지금까지 계속 거론되어 왔지만 이제 탄소 중립의 기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대한 효율 향상이나 수요 관리를 통해서 에너지 수요를 줄여놓고 그 줄인 에너지를 그 다음 남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수소와 같은 이제 신에너지원을 개발해서 이제 활용을 해서 결국 이제 탄소 중립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라는 점에서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재정 투입의 방향,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점 투자, 그리고 수요 측 지원 강화, 그리고 이제 섹터 커플링 지원 체계 강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이제 강론의 측면에서 조금 약간 다른 의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게 세 가지 정책 투입 방향의 관점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 그리고 이제 섹터 커플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하면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제 NDC에 따르면 상향된 NDC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제 30%, 그리고 2050년까지는 60에서 이제 70%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생에 대한 이제 중점적인 투자가 이제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될 테고. 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제 그 현재 시점에서의 우리 재생에너지의 잠재량 자체가 그러니까 2050년에 60에서 70%를 충당하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늘려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의 포커싱이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이제 변동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가 계획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이제 개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재생에너지 잠재량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잠재량이 현 시점에서는 목표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이 잠재량이 시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상수가 아닌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그 관점에서 이제 잠재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잠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이제 아까 김광현 팀장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설비 효율이거든요. 이제 효율을 갖다 최대한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그 정해져 있는 면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에너지 양이 이제 더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술 혁신에 따른 설비 효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발전 설비 자체의 비용을 낮추는 그런 형태의 어떤 부분, 그리고 이제 뭐 규제나 수용성 이런 부분들을 제고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노력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이제 그 최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설비 효율을 향상을 시킬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 투자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발전 설비의 단가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지원은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설비 생산 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형태의 어떤 보조금 지원은 민간 투자를 오히려 이제 구축을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보다는 오히려 이제 효율, 그러니까 품질을 높이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전과정 평가에 대한 탄소 인증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외국 기업과의 어떤 그 경쟁할 수 있는 디멘전을 가격이 아니라 좀 또 다른 차원의 디멘전으로 좀 넓혀 나가는 형태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런 형태의 어떤 간접적인 지원 정책의 지원 수단을 좀 활용하는 방식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그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 개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같이 늘어나야 될 텐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방식이 이제 국가 재정을 아까 이제 김지호 박사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국가에서 이제 그 비용을 갖다 부담하는 형태의 체계보다는 오히려 이제 망 사업자인 한전이 투자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전기요금에 얹어서 그 비용을 갖다 해소하는 형식이 보다 이제 시장에 명확한 가격 신호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다 주는 데서는 보다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분산 에너지 중심의 자립형 모델이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자가 설비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가치의 관점에서 좀 접근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는 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효율 향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ERS 제도가 이제 법제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공급자들이 에너지 수요자 측에 상당한 에너지 효율 투자를 해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된 의무를 충족시키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제도가 작동이 되기 시작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 공급자의 관점에서 보는 이제 이용 비용뿐만 아니라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유인을 갖다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반드시 이제 ERS 이행 비용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기 요금을 통해서 다시 이제 회수를 하는 형태의 체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 효율과 관련해서 이제 그 지금까지 효율 투자가 대부분 이제 그 고효율 기기를 보급하고 하는 형태의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이제는 융복합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아까도 이제 효율 자원과 재생에너지 자원이 이제 서로 통합하고 연계되는 형태의 체계가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효율 자원과 재생에너지 자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특정 커뮤니티 차원이나 이제 특정 지구 단위로 융복합 형태의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런 사업에 대규모의 어떤 재정 투입을 하는 형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뭐 다양한 형태의 규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 모델들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틀을 같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재정 투입의 방향을 좀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섹터 커플링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 이제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는데요. 이게 결국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간헐성에 따라서 생기는 잉여 전력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해서 수소나 가스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여론으로 활용을 하는 형태의 체계를 가져가는 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EU는 이제 해외에서도 에너지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 체계 내에서 각종 이제 수소 전략이라든지 뭐 효율 전략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략들을 에너지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 그 틀 내에서 이제 같이 연계하고 묶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체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그린 에너지 통합 시스템, 섹터 커플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 뭐 등등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P2X 프로젝트,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 전력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실증 사업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에 이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기화를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어떤 기본적인 탄소 중립의 전략이 잘 작동하지 않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섹터 커플링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생산된 수소를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업종들이 그 수소를 활용해서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형태의 어떤 선순환 체계를 갖다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이 섹터 커플링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또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 차지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 지원 방식이 좀 이제 다양화될 필요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신재생 확대와 더불어서 가장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개통 확대에 대한 어떤 재원 부담 그리고 특히 이제 효율성 향상, 특히 섹터 커플링 관련해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구영 센터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규영군 정구영입니다. 앞서 발제자분과 두 분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전력 부분에서 이 재정 운영과 관련돼서 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전력 부분에 한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개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지금 현재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재정적 지원 제도 등 꽤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정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생산된 전기가 최종 사용자까지 안정적으로 전달이 되어야만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그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전력망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망에 대한 그 투자 확대, 전력망 확충에 대한 부분도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그 과정에서 그 전력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규모 그 투자가 소요되는 그 설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 소요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산업부에서도 2030년까지 전력망 부분에 있어서 약 총 78조 원 정도의 그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실현한다고 하면 전력망 부분에 한한 그 투자만 해도 이를 훨씬 더 상회하는 굉장히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전력망에 대한 그런 투자는 그 재정 지원보다는 사업자 그리고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데서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투자들이 갑자기 일시에 그리고 빠른 속도에 진행되다 보면 사실은 최종 소비자에 대한 요금 부담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굉장히 좀 신속하게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먼저 시급성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한해서는 재정 지원 통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어쨌든 최종 소비자에 대한 그런 비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력망 어쨌든 전력망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요. 이런 전력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자연 독점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공기업이 그 사업을 운영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 전력망 사업자가 어떻게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유인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지만 우리나라 전력망 사업자는 한전이지만 이런 전력망 사업자가 투자 보수율 규제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재정 쪽이 아니고 전력 쪽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투자 보수율 규제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투자를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회수는 보장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최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좀 맹점이 있는 부분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에너지 전환을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나 북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센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센티브 규제 RPIX라고 하는 인센티브 규제 방식을 넘어서 성과 규제 방식이라고 하는 RIIO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 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그런 투자가 그러니까 비용 그 사업이 그냥 투자 보세를 가지고서 규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목표 그다음에 그 이노베이션 혁신과 관련된 지표 그다음에 다양한 이런 성과 지표들을 반영을 해서 이런 전력망 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그 성과를 창출을 통해서 자기가 더 효율적 수익을 창출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고 하면 이런 전력망 사업자가 어쨌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앞서서도 다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그 탄소 중립 실현은 공급 측에 대한 그 확대뿐만이 아니라 수요 측에 대해서도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는 그 공급과 수요가 양방향으로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앞으로는 계속 전기화를 통해서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투자 지원이 굉장히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그런 재정 지원이 더 확대돼야 되는 건 분명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에너지 효율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소비 절감을 위한 고유 설비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설비에 대해서도 투자가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성 자원이라 하는 것들이 그 대표적. 그러니까 ESS를 대표로 하는 이런 유연성 자원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사실은 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변동성 재생에너지 전원이 늘어나면 어쨌든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 자원에 대한 그 확충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력 시장은 그 전력량 거래를 기반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그 ESS로 대표를 하겠습니다. ESS 같은 그런 설비들은 사실은 전력 시장 안에서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런 자원들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연관된 설비이기 때문에 장차 그 앞으로 이제 고유 설비뿐만이 아니라 이런 ESS와 같은 이런 유연성 자원, 즉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투자도 좀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전력 요금의 합리화와 그다음에 전력 요금의 다양화를 통해서 그 가격 신호를 조금 더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최종 전기 사용자가 내가 어쨌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전력망 여기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는 어쨌든 전력망 합리화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전기요금 다변화를 통해서 그 최종 소비자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선택권을 확대시켜야 되고 그를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런 전력망 관련 설비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규영 센터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개통 인프라 투자 확대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전기 사업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력 요금의 이제 합리화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가격 신호를 강화해서 수요에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세 분 토론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김강원 팀장님 혹시 답변이나 뭐 의견 주실 게 있으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코멘트 잘 해주셔서 저도 많이 느끼고 배웠는데요. 그 좀 하나 그 두 분 그 말씀해주신 게 그 개통 비용 이런 거가 요금에 올려가지고 소비자 반응을 유도하는 게 맞지 재정 투입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 저희가 그 재정이라는 거의 역할을 좀 생각해 보면 재정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초기 사업이랄지 아니면은 리스크가 있거나 경제성이 좀 부족해 가지고 시장을 좀 끌어주는 초기 시장을 끌어주는 역할을 재정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지금 전기요금에 올라가는 RPS 제도 그게 저희가 2012년부터 했습니다. 근데 2001년도부터 정부에서 발전차액 지원 제도라고 해가지고 10년간 재정을 투입을 했습니다. 10년간은 재정 사업으로 하면서 첫 해에는 그 여기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냥 일반 전기 가격이 생산 가격이 S&P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2001년도에 50원이었는데 정부에서
단위 전력량당 716원에 사셨습니다. 한 14배. 좀 상당히 그러니까 14배 비싼 거는 시장에서 워킹이 안 되겠죠.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기도 어렵고. 하지만 그 재정이 역할을 해줘가지고 10년 후에는 거의 값이 뭐 한 두세 배 안으로 전기요금 대비. 그래서 그 역할을 재정이 해주신 다음에 이제는 시장도 키우고 또 기술력이 좀 성숙해가지고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돌린 이런 사례와 같이 지금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좀 리스크가 있고 많이 있는 건 좀 재정에서 좀 시장을 키워주시고 사업자 리스크를 좀 완화해 주신다고 하면은 좀 더 안착됐을 때는 국민들한테 부담을 전가해도 단위 전가 비용은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 공감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다 소비자 부담하는 게 맞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좀 기대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발제를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 관련해서 또 좀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고 해서 이번 세션은 지금 주신 의견들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소 중립의 어떤 목표나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 구체적인 뭐 전략이나 방법 또 이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또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선도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다양한 의견과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또 많은 시사점을 얻었고요.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발표와 토론 해주신 참석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